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25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2단원의 두 번째 단원 동아시아의 변화와 근대적 개혁의 추진에서 네 번째 주제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열강의 대립이 커지다, 이 주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화파의 분화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자, 배경을 보면 개화파는 여러분들 서양의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근대화 추진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잖아. 이 개화파가 분열이 됩니다. 배경을 보시면 이무군란 기억나시죠? 1882년에 99인이 일으켰던 그 이무군란 이후에 개화를 추진하는 방법과 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이 개화파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을 해요. 개화를 어떻게 급진적으로 빨리빨리 할 것인가, 천천히 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 외교 같은 경우에는 청에 대해서 옛날에 전통적인 관계 계속 지킬 것인가, 아니면 청의 간섭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개화파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개화파가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갈리게 됩니다. 온건개화파는 여러분들 천천히, 급하지 않게, 약간 좀 보수적인 그런 개화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급진개화파는 말 그대로 급하게 빨리빨리 개화해야 된다, 얼른 우리가 근대화를 추진해야 된다, 뭔가 좀 진보적인 그런 개화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온건개화파의 중심 인물은요, 김윤식, 그리고 김홍집, 어윤중,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급진개화파에는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나 김옥균은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사람이기도 하거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것을 천천히 받아들이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들의 근대화 정책 추진 롤 모델은 청나라의 양무운동이었습니다. 청나라 양무운동 하면 기억나시죠? 이 바탕이 됐던 사상이 중체서용이잖아. 중국의 것은 근본으로 삼고 서양의 것 사용하기만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 이거를 이 온건개화파가 우리도 근대화 정책 추진할 때는 이 양무운동 따라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바탕이 된 사상을 동도서기론이라고 합니다. 이거 중체서용이랑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양의 제도는 그대로 냅두고, 즉 유교 질서는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인다, 동도서기론이라고 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즉 온건개화파는 동도서기론을 바탕으로 해서 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삼아서 근대화 정책 추진하려고 하고요. 이 청나라의 것을 모델로 삼다 보니까 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좋은 관계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어. 즉 당시에 이무군란 이후에 친청 정권이 수립되었을 때 그거를 긍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근대화 정책 추진 롤 모델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었어. 메이지 유신 여러분들 그 바탕이 됐던 게 모든 문명을 열어야 된다, 즉 서양의 것으로 모두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문명개화론이었잖아. 이거를 급진개화파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즉 서양의 기술과 사상, 제도까지 전부 다 받아들여서 우리 빨리빨리 개화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에 이제 이무군란 이후에 청이 내정 간섭하는 거 거부를 하죠. 우리 일본처럼 바뀌어야 되는데 저 느릿느릿한 청나라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이 개국통상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에서 이제 이어져 와서 이무군란 이후에는 둘로 갈라진 거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교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개화파가 분화된 가운데 여러분들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1884년에 터지게 됩니다. 자,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배경 먼저 볼게요. 자, 1882년에 있었던 이무군란 이후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갈수록 심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나라가 이무군란 진압하는 거 도와줬잖아. 그러면서 당시에 이 민씨 정권, 고종의 와이프네 집안이 정권을 잡죠. 이 민씨 정권이 온건개화파랑 손을 잡고 청나라의 친한, 즉 청나라의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되면서 개화 정책은 가면 갈수록 이제 늦춰지게 되죠. 지연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속이 답답한 건 누구겠어? 바로 급진개화파겠죠. 얼른 일본처럼 우리도 전부 다 서양 거 받아들이고 바꿔야 되는데 온건개화파랑 민씨 정권이 그걸 하고 있지 않으니까 불만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급진개화파의 김옥균이 이 정부한테 먼저 가서 말을 해요. 우리 빨리빨리 개화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없습니다. 제가 일본 가서 빌려올 테니까 우리 이 돈으로 얼른 개화 정책 추진합시다 라고 하면서 김옥균이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급진계합파가 일본에 차관을 도입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차관은 여러분들 뭐냐면 빚인데요. 국가가 다른 나라에 빌린 돈이야. 즉 돈을 빌려오겠다. 일본에 돈을 빌려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 잘 안 되면서 이 당시에 교섭이 실패하면서 일본과의 돈 빌려오려고 하는 이 교섭이 실패하면서 이 급진계합파는 쪽팔린 거죠. 면목이 안 서는 거야. 돈 빌려오겠다고 떵떵거리면서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정치에서의 입지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급진계합파 입장에서는 당연히 똥줄이 타겠죠. 얼른 근대화 정책 추진해야 되는데 돈 빌려오는 것도 안 되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는 위축되어 가고, 이런 상황에서 김옥균이 했던 말이 있어. 밑에 있는 사료 한번 볼게요. 즉 김옥균, 나는 자금이 없이는,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지금 빈손으로 귀국을 하게 되면 집권 사대당이 뭐냐면 얘네가 바로 온건계합파야. 청나라에 사대하려는 놈들, 청나라 모시는 놈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부른 거죠. 집권 사대당이라고. 권력을 잡은 온건계합파, 바로 집권 사대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온건계합파는 나를 비판하며 궁지에 몰아넣을 것임을 알고 있다. 지금 내가 빈손으로 가면은 얘네가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겠지. 우리의 개혁안도 없어질 것이며 조선은 청나라에 속해 있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당과 사대당은 공존할 수 없기에, 즉 급진계합파와 온건계합파는 공존할 수 없기에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김옥균이 당시에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안 그래도 이렇게 우리는 안 되겠다.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급진계합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조선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당시에 여러분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 이모곤란 이후로 청나라의 군대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던 거 아시죠? 왜냐면 이모곤란 진압한 거 도와주면서 계속 있었잖아. 그리고 제물포 조약으로 일본 군대도 주둔하고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 청나라의 군대가 청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청나라가 프랑스랑 전쟁이 났거든. 그래서 군대 수가 모자라니까 청나라가 조선에 파견한 군대를 급히 귀국을 시켜. 즉 청푸 전쟁이 발생하면서, 청나라와 프랑스의 전쟁이 발생하면서 조선에 주둔해 있던 청군의 절반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일본이 급진계합파 너네가 만약에 조선에서 정변 일으켜서 권력을 잡으면 우리가 군사적으로 그거 지원해 줄게. 너네가 정변 일으키는 것도 군사적으로 지원해 줄게. 약속을 하게 돼. 그러면서 당시에 김옥균을 대표로 하는 급진계합파는 때가 됐다. 저 민씨정권과 온건계합파 몰아내고 쿠데타 일으켜서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갑신정변이 빵 하고 터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급진계합파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민씨정권의 핵심 인물을 제거하고 개화당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바로 여러분들 갑신년에 일어난 쿠데타라고 해서 갑신정변이라고 부릅니다. 정변을 여러분들 쿠데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쿠데타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거 쿠데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884년의 일입니다. 자, 당시 이 갑신정변 일으켰던 이 급진계합파들 굉장히 진보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당시에 젊은 피들이야. 젊은 이제 엘리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그리고 그 중심이 된 김옥균, 이 사람들이 있고요. 이들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을 해가지고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고 했잖아. 이 우정총국은 지금으로 따지면 우정사업본부예요. 우편업무 총괄하는 기관이고요. 이게 마침 열리는 축하 파티, 이 개국 축하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파티에서 사람들이 방심한 틈을 타가지고 갑신정변을 일으킨 겁니다. 자, 왜 민씨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제거를 하느냐? 이 민씨정권은 친청 정권이기 때문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당시에 그리고 민씨정권의 가장 탑에 있었던 명성황후는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니까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 당시에 이
고종 같은 경우에는 이 급진계합파가 막 잘 어르고 달래가지고 다른 궁궐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계하당 정부가 구성이 되는 거죠. 즉 급진계합파의 정부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이 권력을 지금 잡았잖아. 그럼 앞으로 권력을 잡았고 자기들이 국가를 이끌 거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국가를 이끌 거야 라고 하는 방안을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바로 여러분들 급진계합파의 갑신정변 개혁정강이라고 합니다. 개혁정강을 발표하고요. 차근차근 국가를 바꿔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명성황후가 도망갔다고. 도망가서 어떻게 하냐면 청나라에게 SOS를 칩니다. 청나라야 도와줘. 지금 우리는 친천 정권이라 너네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저 급진계합파 놈들, 일본에 친한 저 급진계합파 놈들이 권력을 잡고서 자기들이 조선을 마음대로 하려고 해. 도와줘라고 하니까 청나라가 또 이 갑신정변을 진압하려고 군대를 다시 파견을 해줘. 즉 청군이 정변을 진압을 하게 되고요. 근데 너네 아까 배경으로 봤잖아. 일본군이 이 급진계합파 도와주기로 했잖아. 정변 때. 근데 이 일본 애들이 뒤통수를 쳐버려. 왜냐하면 지금 청나라와 맞서 싸워봤자 승산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일본군이 급진계합파 뒤통수 치고 그냥 군대를 철수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군대가 철수가 되니까 믿고 있던 일본군이 철수하니까 이 급진계합파 이 정변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가 없었고요. 결국에 다 진압당하게 되면서 이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의 별명이 있어. 바로 3일천하라고 해요. 3일만 천하를 가졌다. 3일 만에 끝나버렸다라고 해서 갑신정변의 별명입니다.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 김옥균이나 박영효 같은 사람들은 일본으로 망명, 정치적인 박해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거 망명이라고 해요. 일본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완전히 갑신정변 실패로 끝나게 된 거죠. 자, 갑신정변은 이제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게 됐지만 당시 급진계합파들이 주장했던 국가를 바꾸고자 발표했던 개혁정강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갑신정변의 개혁정강 한번 볼게. 급진계합파들은 과연 어떻게 국가를 바꾸고 싶어 했는가 한번 볼게요. 먼저 밑에 있는 거 같이 볼게요. 이게 실제 원문이야. 자, 사료를 보시면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고 흥선대원군 언제 잡혀갔었지? 이모군란 때 납치당했었잖아. 여전히 청나라에 있었거든. 청나라가 계속 볼모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데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청나라의 눈치를 보게 하는 하나의 그런 인질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흥선대원군 돌아오게 하고 청나라에 조공하는 허례, 쓸데없는 예의라고 해요. 이걸 폐지하자. 즉 청나라에 대한 사대관계 청산하자. 전통적인 관계 폐지하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개혁정강에서. 그리고 내각제도를 수립하자. 내각제도가 뭐냐면 관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국가를 이끄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이 아니라 관리들이 중심이 돼서 왕에게 의견 내가면서 국가를 이끄는 거. 지금 마치 국무회의처럼. 지금도 대통령이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각부의 장관들 얘기 들어가면서 국가를 이끌잖아. 약간 그런 것처럼 내각제도 수립해가지고 우리도 신하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하자라고 한 거죠. 자, 그리고 문벌을 폐지하여 대대로 내려오는 높은 가문들 있잖아. 그런 거 폐지해가지고 인민평등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거를 제정을 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하자. 높은 집안, 잘 나가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 관리로 뽑는 거 폐지하고 모두 평등하게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뽑자. 즉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 보장해주자. 이런 주장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조법은 땅지자의 세금조자야. 땅에 거두는 세금, 즉 세금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금제도를 개혁해서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재정을 넉넉하게 하자. 그리고 또 재정은, 즉 국가의 예산은 모두 호조에서, 호조는 여러분들 재정, 예산 관리하는 기관이야. 여기에서 관할하게 하고 그 밖에 돈을 관리하는 관청은 폐지하자. 지금은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돈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이 기획재정부거든. 거기서 돈을 총괄한단 말이죠. 근데 당시에 이 갑신정변이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왕실에서 쓰는 돈은 어디에서 따로 하고 국가에서 쓰는 돈은 어디서 따로 하고 뭐 호조는 뭐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로 통합되지가 않았었거든. 근데 모든 국가의 모든 돈 관리는 이 호조에서만 하게 하자. 재정과 예산 관리하는 기관 여기에서 모든 걸 다 하게 하자. 나머지 돈 쓰는 기관들은 다 폐지해버리자라고 한 거죠. 점점 근대적으로 바뀌는 거야. 왜냐면 돈 관리를 한 곳에서 해야지 어디서 빠져나가고 써야 되는지가 정확히 보이잖아. 즉 재정 관리는 일어나 한 군데에서 한다라고 일어나라고 해요. 그리고 또 군사나 경찰이나 재판제도 근대적으로 개혁하자 이런 거 주장한 게 바로 갑신정변 개혁정강의 내용입니다. 앞에 봤듯이 이런 개혁정강 내세웠지만 결국에는 갑신정변 3일 만에 실패로 끝나죠. 청나라가 진압해줬으니까. 얘들아, 청나라가 2번이나 진압을 해줬어. 이모군란도 진압해주고 갑신정변도 진압해주고. 당연히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 더 심해지겠지. 우리가 2번이나 도와줬잖아 라고 하면서 청나라가 도와준 덕분에 민씨 세력은 다시 한번 권력을 잡게 됩니다. 재집권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화 세력들, 급진개화파 같은 이런 개화 세력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당시에 갑신정변 때 일본의 외교관들이 있는 공사관이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이 정신없는 틈에 막 화재가 발생하고 사상자도 발생하고 했었거든. 이것 때문에 조선과 일본에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한성에서 서울에서 맺어서 한성조약이라고 하는데 이 조선은 일본 공사관 화재 난 거 그리고 사상자가 발생한 거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을 했어야 됐어. 이거 너무 웃기지 않니? 일본 지들이 우리 도와준다고 했잖아. 근데 이 갑신정변 그래서 일어난 건데 갑신정변 때 일본 공사관 불나고 사람들 죽었다고 해서 야 조선 너네 돈 내놔. 양아치도 아니고 지들이 도와준다고 해놓고 이런 조약이 체결되게 되고요.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도 여러분들 텐진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텐진은 여러분들 중국의 어떤 한 지역의 이름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체결돼서 텐진조약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해. 자,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왜 청과 일본 사이에서 텐진조약이 체결되었느냐. 자, 갑신정변 때 여러분들 일본이 조선을 도와주기로 했었잖아. 근데 막상 청나라가 갑신정변 진압하러 오니까 일본이 상대가 안 되겠다 해서 도망갔다고 했잖아. 즉 일본이 만약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피하지 않고서 맞서 싸웠다면 조선 안에서 청과 일본이 전쟁 날 수도 있는 이런 그런 상황이었던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청과 일본이 일단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야 우리 전쟁 날 뻔했잖아 갑신정변 때. 그러니까 조선에 우리 계속 청나라 군대 있고 일본 군대 있으면은 언제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냥 청나라 우리 군대 일본 너네 군대 이 양쪽의 군대 동시에 조선에서 철수하자. 철수는 여러분들 빼버린다는 거야. 군대 빼자. 그리고 만약에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일이 있으면 병사들 파견할 일이 있으면 서로 알려주자. 이렇게 지들이 정한 게 바로 텐진조약이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조선은 가만히 있는데 지들이 뭔데 뭐 군대 뺀다고 하고 군대 파견할 때는 서로 통보한다고 하고 지들이 뭔데 이러고 있어. 그지? 자, 밑에 있는 텐진조약 내용 다시 한번 볼게. 청과 일본 양국은 4개월 안에 조선에서 철군한다. 조선에 군대 보낼 때는 서로 통보한 뒤에 실행한다. 이렇게 조약을 맺은 게 텐진조약인 거죠. 조선은 갈수록 입지가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청과 일본은 조선을 사이에 두고 지들끼리 조약을 맺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갑신정변의 의의 한번 볼게요. 갑신정변 실패로 끝나지만 자주적 우리의 힘으로 근대국가, 서양과 같은 근대화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운동이었다는 거죠. 청나라에 기대지 않고 자주 독립한 나라 만들겠다. 이게 급진개화파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 소수의 지식인들, 그 젊은 엘리트들, 급진개화파들만 중심이 된 즉 민중이 아래에 있는 민중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엘리트들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위에 있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그런 개혁이었다. 민중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일본의 군사적인 지원에 의존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뒤통수 치고 철수해버리니까 실패로 바로 끝나버리잖아. 그죠? 즉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 왜냐면 당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항 이후에 우리 경제적으로 너무 침탈한 상황이어서 민중들도 좋아하지 않았거든. 즉 소수의 지식인들, 일본의 의존, 요것 때문에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결국에는 실패로 끝난 개혁이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신정변 이후에 열강은 강한 여러 나라들을 뜻해요. 강한 여러 나라들, 열강이라고 하는데 이 강한 여러 나라들의 대립이 격화가 되고 대립이 굉장히 급격해지고 그리고 고종은 자주독립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갑신정변 이후에 여러분들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1885년부터 1887년까지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 갑신정변이 일어난 이후에 갑신정변 어느 나라가 진압해줬다고? 그쵸, 청나라가 진압해줍니다. 그러면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점점 심해집니다.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고종이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한번 좀 손을 잡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 바로 위에 연해주랑 맞닿고 있잖아. 이 고종이 청나라 견제하려고 조선과 러시아의 비밀협약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 비밀협약의 내용을 보면은 러시아가 이 조선의 영흥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이 지역을 빌리는 대신에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의 땅을 빌리는 거 얘들아 조차한다고 해. 조차. 러시아가 영흥만을 조차 빌리는 대신에 조선의 러시아 군사교관, 군사 장교를 파견해 준다라고 하는 게 조러 비밀협약의 내용이야. 이 조러 비밀협약에 의해서 러시아가 조선에 진출해가지고 조선의 땅, 이 얼지 않는 항구, 언제나 해군들을 정박시킬 수 있는 여기 이 항구를 얻는다고 하니까 당시에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았던 저 멀리는 서양국가 영국이 똥줄이 탔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러시아가 이 영웅만을 빌려가지고 여기에다가 해군을 정박을 시키면은 해병을 여기에다가 파견을 하면은 자기들을 공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영국이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언제든 이 러시아가 자기들을 공격할 때 막을 수 있도록 조선의 땅을 마음대로 불법으로 점령해버려요. 그 땅이 바로 여수 바로 밑에 있는 거문도라고 하는 섬이야. 여수랑 제주도 사이에 있는 섬이거든. 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해버리는데 이 사건을 여러분들 거문도 사건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조선의 땅을 불법으로 가져가 버린 거죠. 점령한 거죠. 이게 1885년 갑신정변 발생하고 바로 1년 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문도 사건 1885년부터 1887년까지 3년 동안 이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을 한 건데 당시에 거문도 사람들이랑 영국 사람들 찍은 사진도 있어. 여기 영국 사람 있고요. 영국 사람들 보이죠? 그리고 거문도 있는 이 사람들 모습. 이렇게 사진 찍은 것도 남아있거든. 근데 이제 조선이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어. 왜냐면 너무 외딴 섬이어가지고 점령을 했는지도 몰랐거든. 근데 나중에 알게 되면서 조선이 항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청나라가 이 둘 사이를 중재를 해주면서 영국군이 청수하면서 이 거문도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열강들이 강한 국가들이 러시아든 영국이든 청이든 일본이든 자꾸만 조선을 먹으려고 하는 상황이잖아. 언제 먹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야.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이 너무너무 격해지니까 당시에 조선에 와 있던 외교관, 당시 영사라고 불렀어. 외교관을 독일의 장관이랑 차관 있듯이 높은 외교관이랑 그 다음 외교관이 있단 말이야. 영사가 있고 그 밑에 부영사가 있는데 부들러라고 하는 독일의 부영사가 있었어. 부들러라고 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한국의 육일준이라고 하는 그 개화파가 있었어요. 개화파 사람. 이 부들러와 육일준이 이렇게 열강들이 우리를 두고서 일본이든 러시아든 청이든 이 조선이라는 물고기를 두고서 언제든 노리고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하려면 조선은 그 누구 편에 들지도 않고 우리는 딱 중립국이니까 너네 일이랑 전혀 관련 없으니까 우리 건들지 마 라고 하는 중립국 요거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 의견 한번 볼게. 부들러가 뭐라고 했냐면 해양 세력인 일본과 대륙 세력인 청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선은 이들과 우린 관계없으니까 우리 건들지 마라고 하는 중립을 선택해야 된다. 국제적으로 중립을 선택을 하면은 이 나라는 그냥 아예 제3자가 돼버려서 아무도 못 건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육일준도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되는 건 러시아를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아시아의 대국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되면은 정략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린 중립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당시의 고종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정부 정책에는 반영되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가 중립국을 선택을 하고 이 모든 나라들로부터 우리는 관련이 없다. 우린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을 거니까 우리 냅둬라고 했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됐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남기는 하죠. 자, 이런 당시의 급격한 상황의 모습들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